후금이 명과의 전쟁에서 우세하고 조선과 명 사이의 육로가 끊겨 명을 통한 후금 통제가 어려워지자 조선은 산성 위주의 방어 전술을 구축하였습니다. 평안도 지역은 후금의 직접적인 위협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619년 12월 구성에 방어영을 설치하고 구성부사가 방어사를 겸임, 이외에도 평양, 정주, 안주 등에도 방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군병을 통합하고 성벽을 정비하는 등 내륙 지역에 대한 종신방어체제 구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의 관방은 내지보다는 국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대규모 적의 침입은 국경 방어체계가 무의미함을 보여주었고, 왜란을 겪는 동안 적이 서울까지 깊숙이 침입함에 따라 종심에 대한 관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왜란으로 인해 부족해진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합격 기준을 완화하거나 횟수를 늘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 등의 임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해군 10년에는 명의 파병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군사를 확보하기 위해 만과를 통해 3,200명의 병력을 선발하기에 이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후금을 막기 위해 조선은 진관체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수전 현로상 전투에 약한 후금 기병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과 고개를 중심으로 방어를 합니다. 평안도에서 경기도에 이르는 서쪽 전선은 청천강, 대동강, 임진강 등의 강을 중심으로 차례로 지키도록 하였고, 북쪽 전선은 주요 고개를 중심으로 수비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후금군이 창성과 의주 두 지역에서 압록강을 도하하여 구성 등을 경유하여 안주로 들어오는 도로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 대로의 방어체계를 정비하고 후방의 중심지인 평양의 방어체제도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인근 지역인 영변은 후금군이 지날 것으로 예상하여 이괄에 15,000여 명의 전략군을 영변에 주둔시키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괄의 난로로 인해 평안도로 배치되었던 병사들이 전사하거나 도주하여 평안도의 방어 군병수는 급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창성, 의주 등 강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를 포기하고 청천강 이남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난이 일어날 것을 경계한 왕은 중앙군을 늘리고 지방군을 감축시켰습니다. 기존에 28,000여 명에 이르렀던 서북군은 이괄의 난 이후로 8,500명으로 감축되면서 국경지역의 병력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과연 조선이 선택한 방어적인 군사 전략이 정말 효과적이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을까요? 당시 조선은 평안도 방위군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유능한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수비가 아닌 공격을 통해 왜란을 극복하는 건 불가능했을까요? 만일 청나라의 기병이 산성에 포진한 조선군을 놓아두고 그대로 한성으로 남아할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군 수뇌부에서도 이러한 점들에 대해 문제 제기가 나타났으나 개선하기에는 시간과 병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청나라는 열흘 만에 한양에 도착하였습니다. 허나 조선군을 하나씩 쓰러뜨리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은 조선의 기본 방어체계가 산성 입보 전략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은 보급이 끊길 위협을 무릅쓰고도 수도 종신부를 향해 달렸을 뿐 주변의 산성들을 전부 격파하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의 군대가 강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조선군도 병자호라는 이치는 강한 군대였습니다. 청의 선봉대가 한양에 도착하였을 때 전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패배를 두려워한 인조는 남한산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세적인 전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만약 이괄의 난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평안도의 방어는 더욱 견고했을 것이고 인조가 다른 판단을 내렸더라면 그리고 조선군이 공격적인 전술을 활용했더라면 과연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